안녕하세요. 저는 루안저우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생방송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여권이요? 아직도 비자 받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냥 중국 여권 하나면 돼요. 전 세계가 우리를 원하니까요. 그렇게 당당하게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던 전 국민이 주목하던 중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녀의 생방송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만 명이 지켜보는 화면 속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중국인인 게 너무 창피해요. 도대체 유럽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저 루안저우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언니, 정말 퍼스트 클래스로 가는 거야? 매니저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루안저우가 이코노미를 탈 리가 있어? 그때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1,0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차세대 문화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거든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저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은 품절되고 제가 추천한 레스토랑은 예약이 꽉 찼어요. 이번 유럽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야. 저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기회라고 생각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중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지 보여줄 거야.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명품 브랜드들이 협찬해준 최신 컬렉션을 입고 있었고,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은 이미 체크인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들뜨게 만들었죠. 유럽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매니저가 궁금해하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환영하겠지. 중국은 이제 세계 경제 강국이잖아. 게다가 우리 같은 젊은 세대는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는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며 샴페인을 마시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이미 파리와 밀라노에서 찍을 화려한 콘텐츠들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팔로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10여 시간의 비행 시간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멋진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착륙 직전 저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다시 고쳤어요. 완벽한 모습으로 유럽 땅을 밟고 싶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여권의 색깔이 앞으로의 모든 경험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드디어 파리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설렘에 차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곧 제 앞에는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은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그 자신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내려 공항 라운지를 거쳐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와, 진짜 파리네. 에펠탑이 보여. 창밖을 바라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입국 심사대 앞에 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 서 있던 한국인 관광객을 보세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손에 든 것은 저와 똑같은 여권이었어요. 하지만 색깔이 달랐습니다. 제 것은 빨간색, 그 여성의 것은 초록색이었죠. 다음 분. 입국 심사관이 부르자 그 한국 여성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권을 건네고 간단한 질문 하나 받고 도장 찍고 끝이었어요. 정확히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빠르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유럽 입국이 이렇게 간단한 거구나 라고 말이죠. 다음.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중국 여권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입국 심사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권을 받자마자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넘겨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이요. 콘텐츠 촬영도 좀 하려고요. 숙소는 어디입니까? 파리 시내 호텔이요.
예약 증명서 여기 있어요. 체류 기간은 일주일 정도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행자는 있는지, 돌아갈 항공편은 예약했는지, 여행 경비는 충분한지. 저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부끄러움과 짜증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심사관이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를 속삭이며 이야기하더니 또 다른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제 뒤에 있던 승객들은 이미 다른 줄로 이동해서 입국을 마친 상태였어요. 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인플루언서예요. SNS 콘텐츠를 만들어요. 팔로워가 몇 명입니까? 1000만 명 정도요. 심사관의 눈빛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전에 유럽에 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이에요. 중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확실합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1000만 팔로워를 가진 유명인인 제가 불법 체류를 할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였죠.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입국 도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권을 돌려받을 때 심사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리고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오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까 그 한국 여성은 왜 그렇게 빨리 통과했을까? 저와 뭐가 다른 거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권의 색깔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국적이 문제였을까?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파리에서 겪게 될 일들에 비하면 공항에서의 30분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파리 시내로 들어서며 저는 기분을 다시 추스렸습니다. 공항에서의 일은 그냥 까다로운 심사관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호텔 체크인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에게 여권을 건네자 그가 한참 동안 여권을 들여다보더군요. 예약 확인서도 함께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의아했어요. 이미 선결제가 완료된 예약인데 왜 신용카드까지 확인하는 걸까요? 하지만 순순히 응했습니다. 보증금으로 500유로를 동결하겠습니다. 보증금이요? 예약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호텔 정책입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조금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방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다시 좋아졌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자리를 안내해 주는데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하더군요. 저기 창가 자리는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예약석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리에 앉고 나서 10분 뒤 한국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별다른 예약 확인 없이 바로 그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예약석이라고 했는데 웨이터에게 물어보니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유명한 프랑스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곳이어서 기대가 컸죠.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루안저우로 예약했어요. 직원이 예약 명단을 한참 뒤져보더니 다른 직원과 무언가를 의논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0분을 기다린 후에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메뉴는 영어 버전이었습니다. 반면 옆 테이블의 한국인 손님들은 한국어로 번역된 메뉴를 받고 있었죠. 한국어 메뉴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중국어 메뉴는 없습니다. 아니요, 한국어 메뉴 말이에요. 그건 특별 서비스입니다. 무슨 특별 서비스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차별이 있는 걸까요? 오후에는 쇼핑을 하러 샹젤리제 거리로 나갔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매장들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어요. 명품 가방 매장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더니 조금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찾으시는 게 있나요? 신상품 가방 좀 보고 싶어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를 원하시나요? 이상했어요. 다른 손님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격은 상관없어요.
그제야 직원이 신상품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설명은 건성건성이었고 만져보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이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조심히 다뤄주세요. 바로 그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매장에 들어왔어요.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컬렉션 보여드릴까요? 그 여성은 자유롭게 가방을 만져보고 메고도 보고 심지어 사진까지 찍을 수 있었어요. 반면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구경만 해야 했죠. 결국 가방을 구매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돈을 내는데 왜 대우가 다른 걸까요? 저녁에는 생강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야경이 아름다운 파리를 감상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죠. 하지만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 지하철에서 티켓을 살 때도, 심지어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미묘한 차이들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환영받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항상 확인받아야 하는 존재였어요. 의심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여권 때문일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 여권을 든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환영받는 관광객이 아니었다는 것,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파리에서의 셋째 날, 저는 꼭 가보고 싶었던 디올 본점을 찾았습니다. 몽테뉴 거리에 위치한 그 웅장한 건물 앞에 서니 가슴이 뛰었어요. 이곳에서 찍을 콘텐츠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흥미진진했죠.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인테리어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느낀 건 시선이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미묘한 시선 말입니다. 실례합니다. 뭔가 찾으시는 게 있나요? 한 직원이 다가왔는데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구경만 하고 나갈 손님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어투였죠. 신상 드레스를 보고 싶어요. 특별한 행사용으로요. 어떤 가격대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또 가격 얘기였습니다. 저는 조금 짜증이 났지만 참고 대답했어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걸로요. 직원은 마지못해 몇 벌의 드레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간단했고 피팅룸 이용도 주저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걸 입어봐도 될까요? 네. 그런데 조심히 다뤄주세요. 매우 비싼 제품이라서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을 대하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여성 한 분이 매장에 들어왔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우아한 분이었는데 그녀가 입장하는 순간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 친근한 미소와 따뜻한 어조는 저에게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네, 이번엔 가을 컬렉션 보러 왔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방금 새로운 라인이 들어왔거든요.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저는 피팅룸에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직원 서너 명이 그 한국 여성주의로 몰려들어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 드레스는 어떠세요? 고객님 피부톤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정말 예쁘네요. 입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여성은 자유롭게 여러 벌을 입어보며 직원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가격 확인도 없었어요. 신용카드나 구매 의사를 묻지도 않았죠. 사진도 찍어드릴까요? 아, 정말요? 고마워요. 직원이 직접 사진까지 찍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팅룸에서 나올 때조차 조심스러워했는데 그 여성은 VIP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결국 그 여성은 서너 벌의 옷을 구매했습니다. 결제 과정도 매끄러웠고 직원들은 끝까지 웃으며 배웅해 주었어요. 다음에도 꼭 오세요. 네, 또 올게요. 그 여성이 떠나고 나서 저는 다시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아까까지 그 여성을 극진히 모시던 직원들은 저에게는 다시 무관심해졌어요. 결정하셨나요? 직원이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써도, 제가 얼마나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여기서 저는 그냥 중국인일 뿐이었어요. 이 드레스로 할게요. 네, 결제하시겠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결제를 진행하며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권이 신뢰를 상징한다는 사실을요. 저와 그 한국 여성의 차이는 외모도, 나이도, 심지어 구매력도 아니었어요. 바로 여권의 힘이었죠. 100만 원이 넘는 드레스를 샀지만 기분은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글펐어요. 제가 중국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했어도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거든요. 매장을 나오면서 저는 그 한국 여성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여유롭게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디서든 환영받는다는 자신감이 온몸에서 느껴졌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의 경제력이 강해졌다고, 제가 유명하다고 해서 세계가 저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여권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신뢰를 얻게 된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디올에서 겪은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한국 여성이 받았던 대우와 제가 받은 대우의 차이가 너무 극명했거든요. 샤워를 하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팔로워들과 소통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텐데 오늘은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대체 뭐가 다른 거지?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했어요. 여권 순위 3개.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첫 번째로 나온 사이트를 클릭했어요. 헨리앤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발표한 2025년 여권 파워 랭킹이었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였고 2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92개국이라고 나와 있었죠. 192개국?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한국 여권 하나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럼 중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며 찾아봤어요. 12, 22, 32. 중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52, 62. 드디어 찾았어요. 중국은 65위였습니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80여 개국. 80대 192. 저는 그 숫자의 차이에 현기증을 느꼈어요.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른 사이트들도 찾아봤습니다. 어디를 봐도 결과는 비슷했어요. 한국은 항상 상위권에 있었고 중국은 중하위권이었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 궁금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권 파워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찾아보니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국가 신뢰도, 범죄율, 불법 체류율, 국제관계, 정치적 안정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신뢰도.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오늘 하루 종일 겪었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신뢰도 때문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 여권 부러워 죽겠다. 언제쯤 우리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까? 경제는 우리가 더 크다는데 왜 여권 파워는 이래?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더욱 씁쓸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신뢰를 쌓았는지도 찾아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불법 체류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매우 낮았고요. 한국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핵심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비자 조건을 잘 지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약속한 날짜에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런 신뢰가 수십 년간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였죠.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불법 체류율이나 관련 통계들을 보니 한국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와 인식의 문제였죠. 결국 이미지구나. 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겪었던 모든 차별과 의심의 시선들이
그건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국 여권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던 거예요. 한국 여권은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를 의미했지만 중국 여권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여행자를 의미했던 겁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에서는 1,000만 팔로워를 가진 유명인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의심받는 중국인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이런 기분일 줄 몰랐는데 처음으로 국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만 느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것이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어떻게 이런 신뢰를 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중국도 언젠가는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결국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여권 순위표가 나타났어요.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저는 샤를 드골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어요. 평소처럼 팔로워들과 소통하며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했죠. 오늘은 파리 마지막 날이에요. 공항 라운지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휴대폰을 거치대에 고정하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수천 명이 접속해 있었어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죠. 언니 파리 어땠어요? 유럽 여행 부러워요. 쇼핑 많이 했죠? 평소 같으면 신나게 대답했을 텐데 이상하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네. 파리는 아름다웠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의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달랐죠. 팔로워들도 바로 눈치챘어요.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데?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일주일 동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겪은 차별과 무시, 그리고 여권 파워의 현실을 어떻게 팔로워들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쇼핑은 많이 했어요? 네, 좀 했어요. 디올에서 드레스도 샀고. 디올 얘기를 하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한국 여성에게 보였던 극진한 대우.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댓글들이 더욱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었나 봐요. 그때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입국은 어땠어요? 유럽 입국 까다롭다던데. 그 질문을 본 순간 저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에서의 30분 대기, 호텔에서의 의심 어린 시선, 레스토랑에서의 차별, 쇼핑몰에서의 무시. 입국은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신있게 쉬웠어요. 라고 대답했을 텐데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화면 속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왜 울 것 같은 표정이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수만 명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사실은 말을 시작했다가 또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국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여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입국이 어려웠어요. 겨우 말을 꺼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참고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여권 하나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화면 속 댓글창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언니 울지 마세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차별받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부끄럽고 서럽고 화가 나고 동시에 무력했죠. 저는 중국인이라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냥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댓글들이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왜 중국을 부끄러워해요? 서양 사람들한테 굽실거리지 마세요. 중국이 최고인데 뭘 그래요? 하지만 동시에 공감하는 댓글들도 많았어요. 저도 유럽 갔을 때 비슷한 경험했어요. 여권 파워 차이 실감했겠네요. 언니 잘못 없어요. 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화장은 다 번졌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라운지 화장실로 달려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벌써 수많은 메시지와 댓글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채로 말이에요. 중국으로 돌아온 뒤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의 생방송 영상이 인터넷을 강타했거든요. 조회수는 2천만 뷰를 넘어섰고 중국 전역이 뜨겁게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메시지가 수천 개 쌓여 있었습니다. SNS 댓글은 더 심각했어요.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죠. 한쪽에서는 저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국가를 부끄러워하다니 배신자다. 서양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는 모습 보기 싫어. 중국을 떠나라. 반대쪽에서는 제게 공감과 위로를 보냈어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현실을 직시해야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반응을 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한 말이 옳았을까요? 중국을 부끄러워한 게 잘못된 걸까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신뢰를 얻게 된 걸까? 호기심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외교정책, 국제관계, 경제 발전 과정. 모든 자료를 찾아봤어요. 먼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해외 불법 체류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비자 조건을 정말 잘 지킨다는 뜻이었죠. 이게 핵심이구나. 더 파보니 한국인들의 해외 범죄율도 매우 낮았습니다. 관광객으로서의 평판이 좋다는 뜻이었어요. 현지 법규를 잘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단순히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이런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보니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발견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거였어요. 아, 이런 거구나.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고 그것이 신뢰로 이어진 거였죠. 사람들이 한국을 멋진 나라, 선진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적 측면도 중요했습니다.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었습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평화롭게 이행한 모습, 시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던 거예요. 결국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수십 년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였어요. 개인 차원에서는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들의 노력. 국가 차원에서는 일관된 외교 정책과 국제적 책임.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였죠.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지만 신뢰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불법 체류율, 관광객 매너,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파리에서 겪은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도 문제였다는 것. 그리고 이건 단순히 비관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인 비난이나 자학이 아니라 냉정한 분석과 건설적인 제안을 담은 내용으로 말이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신뢰를 얻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많이 공감해 주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이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해외여행 갈 때 현지 법규 잘 지키기, 다른 나라 문화 존중하기,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시민 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더니 많은 팔로워들이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해졌어요.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으로 발전한 거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신뢰는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쌓아가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첫걸음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파리에서의 충격적인 경험과 그 후의 논란을 거치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화려하고 자극적인 콘텐츠 대신 조용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죠. 첫 번째 변화는 여행 콘텐츠였습니다. 더 이상 명품 쇼핑이나 호화로운 호텔 자랑이 아니라 현지 문화와 사람들을 관찰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오늘은 베이징 후통을 걸어보려고 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제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생각해보면서 걸어볼게요. 팔로워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예전 스타일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콘텐츠에 호응해 주었습니다. 언니 콘텐츠가 더 깊어졌어요. 이런 관점으로 본 적 없었는데 신선해요.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네요. 두 번째 변화는 해외여행에 대한 자세였어요. 작년 겨울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봤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다가가서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한데 여기서는 지하철에서 통화하지 않는 게 예의래요. 처음에는 불쾌해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설명을 들으시고는 이해해 주셨어요. 작은 일이지만 뿌듯했습니다.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중국 관광객들이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조용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고마워해 주었어요. 우리 모두가 중국의 얼굴이에요. 콘텐츠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국 전체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팔로워들이 해외여행 갈 때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세 번째 변화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경제력이나 발전상을 자랑하는 콘텐츠가 많았는데 이제는 배울 점을 찾는 내용이 늘어났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보면서 배운 점들, 일본의 서비스 문화에서 느낀 것들, 유럽의 관광 인프라가 주는 교훈. 이런 콘텐츠들이 오히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팔로워들과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만 했다면 이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외에서 차별받은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함께 이야기해봐요. 이런 식으로 소통하니 팔로워들의 참여도도 높아졌고 더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올해 봄 저는 다시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갔어요. 환영받기를 기대하지도 특별 대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여러 질문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정중하고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관광 목적입니다. 일주일 체류 예정이고 이미 귀국 항공편도 예약했습니다. 차분하고 명확한 답변이었어요. 심사관도 이전보다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도 달랐어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었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니 상대방도 그에 응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와서 만든 콘텐츠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건 여권의 무게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여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상의 반응은 지금까지 중 가장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었고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어 주었어요. 저도 해외에서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겸손함이 가장 강력한 여권이네요. 지금의 저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화려함 대신 진정성을, 자랑 대신 성찰을, 요구 대신 존중을 택했어요. 팔로워 수는 예전만큼 급격히 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팔로워들은 더 진심으로 소통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겸손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배워야 한다는 걸,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파리에서의 그 충격적인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권의 색깔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여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팔로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더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